네, 생방송 부동산 투데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정말 다음 주가 바로 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진입을 맞이하는 설 연휴를 코앞에 둔 만큼 혼란을 더해주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고심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이 어떠할지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욱 전문가 스튜디오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임종욱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2022년 부동산 시장 대전망을 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전략들 짚어드릴 테니까 저희 방송 함께하시다가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받고 싶어요. 함께하시는 임종욱 전문가의 1:1 상담을 받고 싶어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먼저 짚어볼 파트는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아파트 매매 시장입니다. 지난달에 전국 아파트 거래 중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80%에 달한 게 바로 아파트 시장이에요.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계속해서 추세적인 전환일지 대세 하락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하락의 모습을 보이는 건지 이거를 먼저 좀 짚어보고 가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게 네. 이게 대세적인 하락 신호냐 네.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락이냐 네.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신데 뭐 여기저기 채널을 둘러보거나 또 최근에 뭐 인터넷을 본다 하더라도 각자 의견들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 뚜렷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지금 신호들이 대세 하락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일시적인 하락으로 좀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상당히 작용을 하면서 뭐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멈춰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또 뭐 주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미국에서 내놓은 긴축 정책에 따라서 많이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 여러 가지로 맞습니다. 힘드실 겁니다. 예. 네. 하지만 네. 지금 멈춰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기존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많이 투자를 이미 좀 하신 상황이 있고요. 새로운 시장에 이제 투자하는 수요들이 지금 뭐 이렇게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망설여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너지는 아직도 좀 살아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과 또 공포감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엔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라든가 또 후손까지 네. 생각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전부 다 우리 집 마련이 아니고요. 우리 아들이나 또는 네. 이제 손주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주택을 계속 구매를 해왔으나 취득세 중과세라든가 또는 뭐 대출 규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변수로 인해서 지금은 신고가의 매수를 더 이상 잘 하기가 두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네. 아마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좀 관망세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로 지금은 작용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게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가격의 대세 하락, 부동산의 대세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대출 규제도 그렇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면 앞으로 있을 대선도 영향을 줄 거다라는데 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분위기에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걸로 좀 보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상반기까지는 아마 지금 좀 하락세나 보합세 또 네. 관망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고요. 네.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제 어떤 후보가 네.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요하겠죠. 아마도 많이 바뀔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많은 투자자들이 누가 될 거냐에 따라서 투자 계획을 좀 달리 가져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네. 지금 뭐 섣불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고 가자. 네. 이제 그런 부분인 거고 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여러 개 투자를 좀 다양하게 이렇게 늘려놨던 것보다는 네.
뭐 서울이나 뭐 똘똘한 한 채라는 말하는 것처럼 네. 지역적인 부분과 또 상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시기와 또 시간으로 좀 많이들 좀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대선 이후에는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방송에서 짚어드릴 거고요. 일단 앞서서 대세적인 하락은 아니다, 일시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봐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올 시기도 있을 텐데 그 변화점은 언제쯤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실까요? 그 변환점이라면은 진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선 이후라는 부분이 또 될 거고요. 네.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이제 주식도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도 이제 3월 이후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금리가 인상된다 해가지고 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변수보다는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이런 변수들이 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뭐 계절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겨울이 아주 추울 때는 차라리 두터운 옷을 입고 잘 예비해서 겨울을 잘 나겠지만 겨울이 오기 직전 그리고 또 여름이 오기 직전 이럴 때가 가장 좀 힘든 부분이라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대선 변수가 어떻게 될지 또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변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그런 변환점의 초기에 좀 서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지나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이 지나고 5월 정도가 지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네, 쭉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에 이제 어떤 이제 당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어떤 변화의 바람이 있을 거다.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예상을 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여당, 야당 그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들어보면 네. 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공급 확대 정책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과거에도 사실 어떤 투기 수요가 문제라고 했었다가 공급에 대한 부분이 대두되면서 지금은 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거의 뭐 250만 호에 가까운 공급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여당의 후보라든가 또 야당의 후보들이 전부 다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자, 이 공급에 대한 성격이 좀 다르죠. 일단은 여당 쪽에서는 같은 공급이라 할지라도 공공에서 주도하는 공급으로 좀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네. 지금 야당 쪽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주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공공에서 개발을 해서 살기 좋게 편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좀 더 편리한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더 둘 수 있겠지만 또 결국에는 우리 부동산이라는 거는 거주의 관점도 있지만 소유의 관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주에 대한 만족도는 채워졌지만 소유에 대한 만족도가 채워지지 못한다라면 그 아쉬움이 또 어떻게 보면 희소성으로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공공 쪽으로 물량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소유에 대한 부분이 희소성이 생기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민간에서 만약에 공급이 풀려서 민간으로 공급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가격적인 부분이 좀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민간에 대한 공급이 많이 열림으로써 그 가격은 나중에 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우리가 80년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다가 노태우 정부 때죠. 200만 호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또 일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량이 약 30만 호 정도 열리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잡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더라. 이런 것들이 뭐 그동안 역사가 증명해놨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이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우리가 잘 보고 그 다음 버전을 좀 준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또 제가 개별적으로 좀 궁금한 게 네. 사실상 이제 GTX가 집값 네. 상승 노선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뭐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서인지 두 후보가 모두 GTX 뭐 신설이나 아니면 뭐 노선 연장 공약을 네.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래서 이게 현재 그 GTX를 인근으로 한 집값의 가격 상승이 실제로 좀 있었는지 네네. 아니면 대선 이후에 이 GTX
호재가 또 한 번 좀 큰 가격 상승이 있을 걸로 보시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실효성이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이 GTX라는 것은 네. 결국엔 서울의 수요가 수도권으로 나갔을 때 이 네. 직장과의 거리를 굉장히 줄여주는 거죠. 이제는 거리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시간적인 거리입니다. 그래서 직장과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GTX, 이 GTX가 정차하는 수도권역은 당연히 그동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상승기에는 굉장히 큰 이슈로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거나 또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GTX가 완공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실제로는 이제 완공됐을 때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여줄 측면이 있고요. 네. 사실 일본이라든가 여러 해외 사례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도심 집중화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라든가 또는 열차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네. 나중에 시간이 다시 지난 후에는 다시 이런 수요들이 또 이게 도시로 또 회귀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 서울의 인구도 지금 수도권을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한동안은 이 GTX 연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당연히 수도권을 많이 빠져나가겠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또 서울에 다시 집중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원칙적인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또 이 내 집 마련이나 또는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GTX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을 뜨지도 못했는데 너무 공약이 남발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 임혜정 캐스터가 또 질문이 있다고 하네요. 네, 전문가님. 연초부터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자산 시장이 모두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네. 것들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이나 이런 자산 시장하고 또 부동산 시장하고 좀 차이점이라면 네. 유동 주식이라든가 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또 선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은 약간 후작용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에는 급격하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지금 이런 유동성이 끝나는 시장에서는 부동산도 분명히 영향력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간 이유도 하나가 바로 이런 유동성 파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까지 공급이 상당히 부족했고 부족하다라는 판단하에 가격이 상당히 올랐지만 이제 유동성도 거의 끝나가고 공급을 앞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정책 기조가 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에 대한 증가와 유동성 파티는 끝나는 것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가격이 좀 보합세 내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부동산은 사실 공급에 대한 비탄력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당장 공급한다고 가지고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몇 년 후라는 거죠. 예전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부동산이 빵이라면 밤새워서 찍어서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네.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급이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3기 신도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급 방안들이 최소한 2025년도 이후에나 해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작용하는 것은 바로가 아니라 바로 몇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포인트가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임혜정 캐스터 질문 하나 더 있다고요. 네, 네네. 올해 또 두 차례가 이제 네.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최고 1.75%까지 인상이 되면 대출금리도 6%까지 또 올라갈 텐데 전망이 또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네, 왜냐면 이제 영끌 쪽이 외곽 지역에 중저가 아파트를 좀 많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해서요. 예, 네.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움츠려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금리의 인상보다는 네. 가격 상승에 대한 심리적 요인이 더 강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확신만 있다라고 하면 네.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분명히 투자는 들어갑니다. 과거에 뭐 노무현 정부 때 가격이 올랐을 때도 금리가 대략 5%에서 6%까지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올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거다라는 신호가 더 무서운 거지 올라서 거기에 대한 적응을 하게 되면 사실 크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신호가 지금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상돼서 그 대출에도 적응한다라고 하면 또 투자 수요들이 몰릴 수 있으나 그때쯤 된다라고 하면 이제 공급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네. 공급 방안도 있고 네.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은 공급에 대한 확대 방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 금리적인 부분은 지금은 약간 위축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공급이 많이 됐을 때는 금리와 맞물릴 때는 분명히 하락으로 갈 수가 있고요. 네. 그 공급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금리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지금 보면은 뭐 가령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도 대출 규제가 15억 이상은 대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5억 이상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대출의 규제와 상관없이 매수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거래가 되고 있지만 15억 이하, 특히 9억에서 15억 사이는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출을 꼭 활용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는 수요들에 있어서는 대출 규제도 투자 심리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위축이 생기고 당연히 금리에 대한 부분도 위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더불어서 또 이 DSR이 또 새로 계속적으로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규제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금리보다는 대출 규제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대출 규제나 공급이 금리 인상보다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금리보다는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가 좀 더 영향력이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제 공급 물량들이 일단 현 정부에서도 그리고 지금 대선에서도 공급에 대한 공약을 좀 대폭 늘리겠다라는 공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을 거고 그렇다면 이 대출 규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대출 규제는 실소자들이 지금 너무 굉장히 네. 좀 강하고 타격도 보고 있는데 네. 또 이게 대선이 끝난 다음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쵸. 예, 그래서 네. 서민들이나 또는 뭐 최초 주택 구입이라든가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네. 대출 규제가 아마 좀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네. 뭐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당연히 뭐 계속 앞으로도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좀 눈여겨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게 대출을 규제한다라는 게 사실상 실수요자들이 인위적으로 차단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실수요자분들 특히나 무주택자분들의 고민이 깊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내 집 마련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 어떻게 팁을 주실까요? 예, 뭐 일단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일단은 뭐 정부에서 내놓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경쟁률이 또 워낙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탈락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일단은 청약에 도전을 하시고요. 네. 탈락됐을 시에는 이제 매매 시장으로 다시 옮겨가야 되는데 매매에 있어서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실망 매물이라든가 또는 급매물들을 좀 공략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네.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경매 시장으로 매물들이 쏠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채권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매 시장에서도 충분히 채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는 매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매매 시장에서 그걸 소화해주지 못한다면 경매 시장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경매 시장도 이렇게 관심을 둔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지난해 저희가 앞서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파트 값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아파트 값이 엄청난 상승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빌라나 오피스텔 그리고 뭐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거래량 그리고 또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기가 올해도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하죠. 네. 주택을 사고 싶은데 주택이 비싸고 물건이 없다 보니까 또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틈새 시장으로 오피스텔, 특히 이제 아파트와 면적이 비슷한 오피스텔 쪽으로 관심들이 많이
쏠려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결될 방안 중에 하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이 많이 확대가 된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관심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오피스텔이 노후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힘드니까 사실 신축일 때 관심인들이 많아지겠지만 앞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라서 항상 제일 원칙적인 어떤 주택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또 입지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빌라라는 부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파트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재개발에 대한 어떤 호재 그리고 또 더 이상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서민들이 취해야 되는 서민형 주거 시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빌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수요가 있고 또 빌라가 꼭 들어가야 될 입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빌라라는 부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에 대한 수혜와 그리고 또 역세권이나 회사의 접근성 이런 거를 좀 잘 보면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향후에도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분명히 세워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격이 상승할 만한 부동산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핵심은 그래서 2022년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처 혹은 어떤 지역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2022년도는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선호할 부분은 분명히 좋은 지역의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로 나중에 재탄생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과 그리고 재개발 가능한 예정지의 어떤 주택을 매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데 앞으로 이 코로나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코로나가 바뀐다라면 다시 좋아질 만한 부동산 중에 하나가 바로 상가가 되겠죠. 자, 지금은 상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도 많고 그만큼 또 경매에서도 많은 물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경매를 활용한 상가 투자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예. 네, 뭐 상가나 꼬마 빌딩 이야기도 해주셨고 재개발 예정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자세한 이제 지역에 대한 말씀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때 다 풀어주시죠. 예, 요즘 들어서는 재개발이라는 게 기대감도 되지만 또 이렇게 도심 복합단지로 이렇게 지정이 된다라면 6월 29일 작년 6월 29일 이후에 또 사셨던 분들은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금 청산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또 권리 산정 기준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들으시고 또 웬만큼 아파트가 될 만한 재탄생할 만한 재개발 예정지 이런 걸 잘 찾는 공략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시간과 그리고 기회를 좀 만들어 봤으니까요.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재개발 예정지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임종욱 전문가님이 직접 풀어주시는 자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세미나와 1:1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임종욱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